하나투자증권 2023 글로벌 시장 전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미국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상희 수석 연구위원 정정영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통 질문인데요. 미중 관계는 올 들어 유독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회담이 있었죠. 이번 회동 후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까요? 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스탠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미국과 중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계속 이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 친하게 지낼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그때 국익에 맞게 미국 편도 들었다가 중국 편도 들었다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한쪽에 치우칠까 봐 걱정하실 때도 있는데 만약에 특정 국가에서 지금 꼭 우리 편을 들어다오 얘기할 때는 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편 국가가 우리나라를 세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충분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국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특히나 지난 7월이었죠.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대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사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협력 등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은 즉 우리나라가 좀 참고해야 될 점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국익에 맞춰서 최대한 변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중국이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을 뭔가 도입을 많이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미국 시장 전망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미국 중심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 이에 따라 이제 역금융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국면이 나타날 걸로 전망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내년 2023년 미국 시장 큰 그림에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23년은 2022년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너무 힘드셨던 분들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상저하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에 비해서 내년 상반기 지수가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기간이 바로 역실적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금융 장세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올해 안 좋았던 업종이나 종목이 내년에도 좋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좀 안 좋았던 업종 중에 우량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중간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패턴을 보면 중간선거 이후 부양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대통령 집권 3년 차에도 이러한 상승 패턴을 보였는데요. 내년 어떻게 보시나요? 2023년도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고요. 특히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뭐 있냐면 2022년이 연말까지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아마도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은 마이너스가 나온 다음에예요. 마이너스가 나온 다음에에다가 집권 3년 차에 중간선거 다음에까지 겹쳤을 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재선을 위해서 이 3년 차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완화책이나 부양책을 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2년에 워낙 긴축을 세게 했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에 완화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23년도 과거랑 비슷하게 오히려 주식이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후반기, 하반기에 좀 완화, 일종의 이제 금융장세 진입에 대한 것을 언급한 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장세로의 진입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고 제가 이제 증권업계에 들어오면서 처음 봤던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책인데 그분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를 주장하고요. 이번에는 되게 놀랍게도 이 장세가 거의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2020년은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던 실적은 안 나오는데 전형적인 금융장세였고요. 21년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갔던 실적 장세였습니다. 22년은 안타깝지만 실적은 잘 안 빠지는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주가가 빠지는 역실적 장세였습니다. 순서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 역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 역실적 장세를 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생산성과 실업률의 관계에 의한 경제 침체입니다. 지금 미국의 생산성은 지난 3분기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결국 생산성을 높이려면 매출, 산출량을 늘리거나 사람을 덜 투입해야 되는데 내년에 경기 침체를 가정한다면 사람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년 상반기에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빠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역실적 장세가 되는 거고요. 하반기는 이 정도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아마도 투자자들이 연준에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금융장세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년 2023년 구조적 약세장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장을 구조적 약세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고점이 4,800이었고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 2,400까지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에 빠진다고 해도 전저점이 3,490이거나 그거보다 좀 낮은 정도에 그칠 거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구조적 약세장이 온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물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70년대 초반처럼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73년에는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고 주가가 정말 50%까지 하락을 했는데 물가가 높게 유지됐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중동에서 있었고 더 잘 아시지만 에너지 그때는 중동에서만 생산을 했거든요. 유가가 실질 기준으로 6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달러의 금퇴환을 정지하면서 달러가 매우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래 지속이 됐기 때문에 연준이 피벗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전쟁이 더 심각히 진행이 된다든지 뭐 사우디나 이란 사이에 무슨 큰일이 난다든지 이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더 오래 높게 지속이 되면 구조적 약세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4.75든 5%든 높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데 의외로 미국의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서 IT 버블처럼 기업들이 망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것도 구조적 약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7374, 2000, 2001, 2002 딱 두 번이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던 경우거든요. 이때만 아니라면 구조적 약세장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스텝스 구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융장세 진입기에 꼭 반드시 주목해야 될 유망 섹터나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장이 빠지는 기간에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기간에는 저는 평균 회귀를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 가치주가 되게 주가가 특히 에너지가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올해 경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주가가 좋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년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보다 오히려 올해 실적이 안 나오고 비용을 많이 써서 고생했던 기업들이 내년에는 비용을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게 미국으로 보면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경기 소비재나 뭐 택이나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8자로 줄이면 상저하고 평균 회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저하고 평균 회귀 좋은 말씀이고요.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마켓 인사이트 2023을 보시면 좀 더 많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민간 경제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 중국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의 3년임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최고 지도부 자리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중국의 경제와 정책 모든 것이 폐쇄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당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그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조금 더 이 책을 준비를 하고 제가 연간 전망을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꽤나 개혁 개방에 적극적이고 민간 경제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그런 경기라든가 주식시장의 하향 사이클을 내년까지 바라본다기보단 지금 올해가 바닥을 다지는 시점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청년 실업이 높아지고 있고, 의 강제 통제로 인한 최근에는 뭐 중국 시위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들이 중국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분명히 중국의 경제는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특히나 최근 2, 3년 동안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요소들 제외하고도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합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떨어지는 속도가 그리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라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인데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제일 활발하다고 하는 30개 주요 도시에 제가 과거에 부동산 거래량 한번 봤습니다. 근데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예년 대비 아예 추세를 벗어난 상황이고요.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도 흐르지 않고요. 부동산만큼 사실은 레버리지를 끌어올리는 산업이 없을 텐데 투자나 그 외에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죽다 보니까 사실 지금 침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나 중국들은 내년에 1분기, 2분기 정도를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으로 좀 봐주시는데 중국은 이미 그 시기를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가 그 동태적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하되 경제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체적 제로 코로나 완화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실 게 제로 코로나일 것 같은데요. 일단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했었고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앞에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중국 정부가 의도했던 건 유연적인 방역 정책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11월에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또 한 번 방역 정책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조금 더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지방정부에서 실제 일어나는 게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시위라든가 그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중앙정부에서 방향을 틀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확산 자체를 못하게 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자체에 조금 겁을 먹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확산세를 용인을 하면서 최대한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행동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점진적으로 좀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중국의 내수를 1대1로 등의 대외 투자 확대와 기술 국산화로 정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중국이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좀 여행이나 그 외에 비즈니스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1대1로 대외 투자 혹은 기술 국산화의 관점은 일단 먼저 대외 투자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사용을 하면서 수요를 억제해 왔던 게 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적 제로 코로나가 완화가 된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원자재 수요겠죠. 지금까지는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스스로 원자재나 아니면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원재료들을 스스로 다 수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중국이 저희가 세 개의 공장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만큼 중간재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파는 역할은 잘해왔지만 원유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가장 모든 산업의 경제활동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원자재는 사실 자금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던 대외 투자는 오히려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조금 더 내가 원자재를 편하게 가져올 수 있게끔 그 국가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위안화를 밖으로 빼는 게 또 다른 내수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통화라는 건 결국엔 한 나라의 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 그 땅덩어리 안에서만 위안화가 도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는 시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저의 대투자 관점의 리오프닝이고요. 두 번째 기술 국산화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GDP를 말할 때는 Q의 관점입니다. 물량의 관점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이 늙었고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활력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GDP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질적 발전이라든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이 훨씬 더 내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톤으로 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까지 저희가 흔히 얘기했던 중국의 저부가 가치 생산 활동이라기보다는 점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자체 기술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로를 좀 더 강화해서 그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진핑 4년임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친화적 인물이라 평가되는 리창이라는 사람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향후 중국의 5년을 이끌어갈 20기 최고 지도부가 주는 의미 뭘까요? 맨 처음에 중국 경제와 시장 말씀해 주실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저는 리창이라는 인물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리창은 내년 3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에서 아마 리커창 총리의 후임으로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1년 그리고 5년 동안 중국의 경제를 총괄할 사람으로 이제 내정이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제가 역사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98년부터 절강성에서 근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이제 상하이로 넘어와서 크게 중국에서 정말 잘 사는 동네를 이끌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사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절강성에 있을 때부터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절강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마윈의 알리바바입니다. 마윈의 알리바바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항저우인데 그게 바로 절강성에 있죠. 즉 그만큼 민간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성장을 크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줬던 것도 사실 그가 절강성에 있었을 때 모습이고요. 또 옛날 일이라면 상해를 얘기할 수 있겠죠. 상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테슬라겠죠. 2019년 테슬라가 상해 기가팩토리를 짓고요. 1년도 안 되는 시간이 돼서 바로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상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일리창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당시 평가가 어땠냐면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되는지 그리고 뭘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대외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혁신, 민간 경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전 추진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북아 지역 안보에서 남북한 문제만큼이나 큰 이슈가 되는 게 대만 문제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게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게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올해 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뭐 전쟁은 절대 없을 겁니다라고 단언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지만 그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라고 느끼는 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대만의 지방선거에서도 결과가 나왔죠. 기존에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던 민진당이 많은 부분을 잃고 이제 친중이라고 불리는 국민당이 이 정권을 좀 어느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에서 해석하는 바로는 최근에 이제 대만의 총통이죠.
차잉원 총통께서 계속해서 이 지방선거 기간 동안 반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발언과 선거 공약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 사실은 2019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대상으로 뭐 인권을 조금 더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홍콩의 시위를 약간 자극하는 듯한 이제 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또 화가 나니까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도입을 하는, 그러니까 홍콩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인권 문제로 다퉜던 시점이었는데요. 이걸 대만으로 넘긴다 보면 사실 대만도 비슷한 이슈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다 가고 그 이후에 미국, 유럽의 의원들이 왔다 가고 중국은 또 여기에 반발해서 대만을 둘러싸고 미사일 훈련을, 포격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사실 2019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대만인들로 하여금 중국이 좀 나쁜 곳, 그러니까 반중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2019년에 대만인들에게 물어봤던 그 반중 심리와 올해 들어서 대만인들에게 물어보는 반중 심리 서베이를 보니까 분명 2019년에 반중 심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확인이 됐는데 올해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 더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지금 당신은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냐? 아니면 독립을 원하냐?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2019년에는 어떤 대답의 비중이 올라갔냐면 대만의 독립을 원한다는 대답이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중 심리가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립에 대한 대답은 살짝 내려왔고요. 반대로 제일 많이 올라간 대답이 현상 유지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만인들은 그 서베이를 저희가 믿는다면 극좌 성향이나 극우 성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게끔 해달라라는 게 표심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간선거도 비슷한 거고요. 그럼 이걸 아까 여쭤봐 주신 것처럼 내년을 대만을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은 제가 선거 얘기를 굳이 방금 드린 이유는 2024년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차잉원 총통이 이제 교체될 예정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연임이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6년에 처음으로 총통을 맡고 2020년에 재임에 성공한 차잉원 총통은 2024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후보자들이 나와서 선거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 공약 자체가 지극히 반중 심리라든가 아니면 지극히 친중 심리를 야기할 만한 선거 공약은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대만 스스로가 현재 지금 최근에 1년 넘는 시간 동안 반중 심리를 야기하는 발언, 코멘트, 행동 자체가 스스로 조금 낮춰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중국 자체도 지금은 마치 무력 통일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력들이 뭔가 간섭을 할 때마다 강력한 발언을 좀 많이 뱉어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 자체가 올해에 비해서 확연히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이 아닌 경제 공동체 형태로 좀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중국 아무래도 각 뿌리 옆에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의문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공동부유 관련해서 자, 이게 다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냐? 아니, 일부에서는 뭐 부동산, 테크 많이 타격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같이 못 살자는 이야기냐?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이 공동부유 앞으로 정책과 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공동부유라는 관점은 사실 2020년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 전부터는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드러낸 건 2020년부터죠. 그때부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부를 빼앗아서 이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이 많이 됐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리창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창이라는 사람이 절강성에서 계속해서 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8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공동부유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시진핑이 리창을 본인의 옆자리로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중국이 공동부유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몇 차례 플랫폼 기업 규제라든가 부동산 규제에서 일부 경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규제 정책이 점차 부양으로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절강성인데요. 중국 전체 통틀어서 유일하게 공동부유를 시범직으로 설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부유라는 건 명확한 타겟이 없고요. 목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데, 유일하게 뭔가 이 타겟 자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절강성입니다. 결국 리창이라는 사람이 20년 넘게 이끌어왔던 그 절강성을 일단은 공동부유의 선두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번 여기 안에서라도 공동부유를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타겟을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을 두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리창이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에 있다가 중앙정부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중국 전역으로 점차 공동부유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창이라는 사람이 절강성을 키웠던 방식은 최근에 2, 3년 동안 있었던 폐쇄적인 경제정책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절강성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 시진핑 주석이 리창에게 공동부유를 한번 현실화시켜봐라 라고 한다면 그 과거에 98년부터 2017년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중국을 바라볼 때는 시진핑 주석보다도 리창 이분이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는지 그 정책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과 중국 장세의 흐름,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는 마켓 인사이트 2023 이 책을 좀 더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 이제 공동 질문인데요. 2022년 올해는 이제 뭐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뭐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매우 좀 힘들었던 시기였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리 내년에는 좀 경제 회복에 다들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시장 투자자들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전망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짧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요즘 꼭 합니다. 올해 장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많이 벗어나시는데 주식 투자는 웬만하면 꼭 하셔라. 자산 배분 관점에서 뭐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는 꼭 하시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식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순간 주가가 100배, 1000배 올라도 0이거든요. 그래서 상저하고 라면 상반기에 일부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 빠질 때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는 평균 회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기가 된다라고 하고 중국의 정책 자체가 정상화 궤도로 다시 돌아가는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의 매력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그리고 평균 회기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신 우리 한상희 수석연구원님과 그리고 정재영 애널리스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이 격화돼도 우리가 차분히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하면 분명히 좋은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3년 핵심 키워드가 될 에너지 시장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